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이맘때 이 정도 시간대면 아마 중국의 1분기 GDP가 어떻게 나왔고 또 그거가 어떻게 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주하게 이제 분석도 하고 또 시장을 체크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GDP가 미리 지난주에 발표됐던 수출입 그 실적의 저하에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도 있고요. 또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중국의 신활유가 불면서 새로운 수혜업종 찾기에 나서야지 GDP에 너무 목맬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위원 모시고요.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사실 뭐 이 수출입 그 지표들이 워낙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수출이 6% 이상 줄었고요. 또 수입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무역 흑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준 거. 뭐 우리보다는 경제 규모 워낙 큰 경제라서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중국의 수출 감소는 원래 좀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너무 좀 순진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높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머니라고 하는 건데요. 한머니. 예, 그러니까 홍콩하고 대만 쪽을 통해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이상 자금들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너무 좀 순진하게 수출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질적인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홍콩의 한머니가 중국에 들어가서 수출이 불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일종의 가장 수출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위장 무역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0원짜리를 300원에 파는 그런 뭐 방식을 통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실제적으로 홍콩에서 중국으로 한머니를 넣고 싶으면요.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물건들을 파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뭐 구리 아니면 반도체 같은 걸 많이 수출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나라 간의 금리 차를 따먹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홍콩보다는 중국이 훨씬 금리가 높으니까. 홍콩 쪽은 금리가 거의 0%고요. 지금 중국은 예금금리가 3.5%이기 때문에 예금금리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냥 자금을 유입하기는 법제도로서 막아놓고 있으니까 그걸 수출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홍콩 자금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정상화를 먹고 거죠. 다시 들어온다, 다시 나온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작년 1, 2월 달에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거죠. 4월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규제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5월부터는 정상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4월 지표도 수출 수입이 좀 줄게 나올 거는 뭐 명확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뭐가 있냐면요. 작년은 또 선진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선진국의 수출 비중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진국 수출이 얼만큼 증가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뭐 3월달 데이터가 안 좋았습니다만 홍콩하고 대만 쪽을 빼놓고 보면 한 7.6% 정도 수출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 수출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유럽 쪽은 거의 11%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형 악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너무 지표만 보고 있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본선 라운드는 내일 발표되는 이제 1분기 GDP 아니겠습니까? 연간 목표치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7.5%인데 그게 안 될 거라는 컨센서스는 다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미달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장세 판단을 해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연구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미 3분의 1을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 2월 생산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1, 2월 생산 지표가 8.6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면 GDP를 환산해 보면 한 7.1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월 달에 정부가 좀 정책적인 대응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서 뭐 잘하면 7.3, 뭐 아니면 7.2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표, 저는 1, 2, 3월 달 다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지표에 대해서는 믿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구조개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제조업에 대한 버블을 믿지 말자. 제조업에 대한 버블을 빼고 부동산 버블도 빼야 되고 지방 부실도 떼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 개혁이 가장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요. 중국이 얘기했던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한 7.5%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고 뭐 리커창 총리가 또 얘기한 게 7.5%딱 단일 숫자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구간에서 맞습니다. 그 목표치를 갖고 가겠다 이렇게 네네네. 했으니까 7.3, 뭐 7.2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중국 정부의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위배된 거나 위반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전인대 때 경제 성장률 목표가 발표가 되면요 성역입니다. 네. 꼭 지켜지죠. 예. 꼭 지켜지는데 모든 경우가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쭉 살펴보면요. 98년도 주룽지 개혁을 했을 때 8% 성장률 목표를 못 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7.8이 나왔거든요. 개혁과 성장률은 반비례하는 거군요. 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약간 좀 양보를 좀 해야 되겠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약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자, 그러면 그 위원님 얘기대로 7.2 내지 7.3 정도 그게 대체로 이제 마켓에서 보고 있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7.3%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반으로 나뉘겠죠? 네. 반반으로 나뉠 것인데요.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지표 둔화에 따라서 약간 좀 이렇게 실망 매물, 특히 뭐 철강, 조선화학 같은 경우 지표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좀 빠질 수가 있는데요. 또 반대 방면에서는 자, 이제 7.2가 나왔으니까 연말까지 7.5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줄 거다. 부양책 같은 거? 예, 부양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철도를 더 놓는다든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은 지금 반등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5월 달이 노동절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좀 올라오는 국면에서 오히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건 6월 달로 보고 있어요. 네. 6월 6월 달에는 한머니에 대한 한머니가 아니라 그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의 만기가 많이 도래한 때가 되고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구조 조정이 되게 심각하게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6월 달의 변곡점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속담에 악재가 뉴스가 되면 그건 이제 호재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재료가 이제 얘기만 무성하던 재료가 악재였다면 그게 네. 뉴스화가 되면 이제 재료의 소진으로 보고 이제 장세가 오히려 더 잘 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자, 지금 상황에서 7.2, 7.3을 예측해 놓고 이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고까지는 얘기 못 하겠지만 전반적인 그 네. 연구위원님의 뉘앙스는 7.2, 7.3이 나온다고 해서 장이 폭락한다든지 뭐 쇼크 네. 먹는다든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이미 알고 얘기죠. 있다라는 거죠. 네, 시장은. 네. 그 정도로만 해도 중국 걱정은 조금 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올해 내내 중국의 성장률을 비롯한 지표는 믿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성장률에 관계없이 새로운 네. 신수익 그 수종을 우리가 네, 발굴해내야 되는데 그게 요즘 뜨고 있는 신한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네. 부인께서 중국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더 여쭤보는데 진짜 이 별그대라든지 김수현 이런 열풍이 저희는 잘 체감 못하고 있는데 네네네. 중국에서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저도 사실은 좀 놀란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한 10년 정도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며 느꼈던 것은 한류가 한 차례 유행처럼 사라지면 어떠나 사라지지 않을까? 뭐 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고요. 오히려 올해 춘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춘절에 중국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TV에 춘절 완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 중국인은 다 본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큰 프로그램인데요. 예. 거기에 그 이민호 씨가 나왔고, 굉장히 사실 외국인이 나오기 힘든 그런 자리에서 이민호 씨가 나왔고, 또 다음날 그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요. 춘절 완해가 1, 2등을 하고 3등이 이민호였어요. 그러니까 춘절 정도로. 완해가 당연히 1등일 테니까 1등일 네네. 테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출연자 중에서도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로 열풍이 있다는 건 네. 사실이고요. 별에서 온 그대도 사실은 컨텐츠가 판매가 정식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본 인구가 엄청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식 채널도 아닌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그렇죠. 받은 거예요. 근데 치맥 열풍부터 해서 전지현 따라하기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단하군요. 저는 이제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신한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한류와 신한류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는요, 세대의
대한 파급 효과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20대 초반,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한류에 대한 것들은 좀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아이돌 스타들을 막 좋아하다가 예. 자기가 이제 대학 졸업할 무렵 되면 조금 시들해지고 이제 한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됐었는데 지금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쯧쯧쯧 뭐 한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30대 중반 그냥 일반 아저씨 아줌마들도 굉장히 한류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알아야 되고 한국에 대한 쇼핑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네. 한류의 족이요. 이제 확실히 더 층이 넓어져서 이제 30대 중반 어떻게 보면 소비를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쪽까지 네. 갔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한류 열풍에 핵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그럼 이제 네네. 한류 관련된 그 우리 기업들의 부가가치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한류가 불 때 네. 학생들보다는 이 아줌마. 연사마라고 배용준 좋아하는 중년 네네네. 부인들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돈 쓰고 가고 일본에서 또 공연 가고 그래서 이제 돈이 됐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재판이 북경을 비롯해서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생겨나는 그런 한류는 과거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한류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텐츠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게 가장 큰 힘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중국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에서 좀 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밑돌 깐다라고 그냥 저마진으로 들어갔는데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 사실 100을 벌면 사실은 20, 30밖에 챙기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도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네, 갑을 관계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한류 열풍의 신한류 열풍의 갑을 관계가 어떤 수익 구조로 바뀌고 있는지?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어떤 콘서트가 있어서 콘서트를 열게 됐을 경우에요. 네. 옛날 같았으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콘서트를 개최해주는 중국 기업이 뭐 80을 가지고요. 한국에 직접 사실은 공연을 하는 사람이 20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음원 같은 경우도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만 음원을 팔게 되면 중국의 음원을 만약에 팔게 되면요 90%를 그 이 채널에서 가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컨텐츠가 굉장히 소중해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8대2가 2대8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가지 궁금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최근에 히트했던 몇몇 컨텐츠 때문에 그 신한류 열풍이라는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건지 그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많이 뭐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단순한 일시적인 파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의 문화 수준도 조금 더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좀 더 낮고 세련된 문화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갈구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양 쪽의 문화는 뭐 가깝지 않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따라하기 힘들고 대만은 뭐 자기네들 형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콘텐츠에 무슨 차별성도 없고 차별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류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아이템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글로벌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글로벌 문화 산업 7위 정도에 올라 있어서 7위. 예, 컨텐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화나 음악 수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수출하는 부가가치가 훨씬 큰데 그게 왜 유독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그렇게 히트를 치고 돈을 많이 벌어내냐.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의 무협 정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무협지 엄청 봤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게임을 이제 MMORPG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네, 거기에 푹 빠진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교감에서 네. 우리 한류를 이해한다 이런 거니까. 네, 아시아의 가치를 안다라고 보면 되겠죠. 공감대.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이제 한류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 구조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상당히 생각보다 파괴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의 드라마나 뭐 케이팝 같은 게 유행이 될 경우에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수익을 올리는 건 당연하겠고요. 네. 뭐 기획사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것들을 판매하고 보여주는 채널도 상당히 그 수혜가 가능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산업도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최근 2년 동안 2배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우리나라 전체 영화 시장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뭐 규모가 그럼요. 크니까. 그래서 뭐 CJ, CGV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채널도 점점 이제 문화 콘텐츠 소비의 그런 영향권에서 좀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이요. 한국에 대한 상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저희 그 한국 한류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패턴이 계속 벌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패션, 화장품, 액세서리 이러한 제품들을 한국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인바운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계속 제고가 되면서 인바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객 수요죠. 여행업. 관광객 수요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투어나 면세점 같은 호텔 신라 같은 게 도움이 될 텐데요. 작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관광객 수가 1,100만 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요? 네, 1년에 1,100만 명이 들어왔고 중국인 관광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네.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1년에 7천만 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요. 7천만 명이 해외에 가는데 한국으로 400만 명이 오니까 이게 몇 프로입니까? 한 아직은 6%? 뭐 5%, 6%밖에 안 되는 6%? 거죠. 주로 어디로 가냐면요. 중국 분들은 이제 마카오나 대만, 그레이트 차이나라고 하죠. 아니면 네. 홍콩 지역으로 한 5천만 명이 가요. 그래서 2,800만 명이 홍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곧 2천만 명 관광객 시대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연에 400만 명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니까 이게 800만 명이 되면 2배가 되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중국의 해외 여행객으로 치면 10%가 채 안 되거나 뭐 그 정도니까 네.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또 이 네. 한류 열풍을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또 좋은 거는 이제 홍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재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제재죠? 그러니까 홍콩은 너무나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갔다가 안 오는 경우도 좀 문제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2,8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홍콩을 가가지고 사재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원래는 이제 관세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겸허하기 때문에 거의 가방 검사를 하지 않지만 홍콩 관련해서는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를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으로 갈 사람들도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몇 달 전이죠. 거기 무슨 분유 사태 터졌을 때 정작 홍콩에 있는 주부들은 분유를 못 산다. 네. 가방에 그냥 다 없어지는 분유 사가지고. 거죠. 네네. 분유, 뭐 기저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희가 1세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몇 년 전서부터 사실 한류가 중국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상장 기업들 중에도 중국에서 히트친 종목들이 시세를 굉장히 좋게 가져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초코파이를 만들었던 오리온이라든지 그렇죠. 화장품 만드는 네네,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그러면 기존에 중국에 먼저 들어갔던 선발 주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중국의 소비주들도 세대 교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간단한 그런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예. 15% 룰이라고 하는 게 지켜지고 있는가? 15% 룰. 네, 15% 룰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13%씩 나오고 있어요. 소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보다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해야 된다. 최소한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기업이 15% 미만으로 성장하는 건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품목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오리온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에 20% 이상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당연한 소비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의 제과업 자체가 전체 소비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업종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그래도 소비주답게 15% 이상의 성장을 내주는 쪽은요. 어떻게 보면 채널로 보면 온라인 채널이고요. 예. 온라인 채널은 40% 성장하고 있죠. 예.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요. 여성 소비, 그다음에 아동 소비, 그다음에 실버, 그러니까 노인들이 소비하는 뭐 제약,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보니까요. 이 남성 또 이 가장 이런 쪽만 소비나 이 성장에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아이들, 실버. 특히 중국은 아주 더 심하죠. 네. 중국은 여성 파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요. 일반 남성분들이 다 집안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성의 경제력이 강한 나라고요. 패션 화장품 이런 쪽은 충분히 15% 이상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화장품 쪽은 오늘도 보니까 좋습니다.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던데 네. 다시 중국 쪽에 그런 내수라든지 또 여성 소비가 늘면서 재조명 받는 쪽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국의 저희 집사람도 중국 사람입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을 짙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이 201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못 따라왔었습니다. 그 밑에 있었는데요. 2013년부터 보면은 이제 여성품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성장을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패션 화장품 쪽은 더 성장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집에서도 가사는 다 연구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반씩 합니다. 야, 그나마 이제 한국적으로 이제 적응을 좀 하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업종과 다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 뭘 사라는 거냐 도대체. 네. 다 살 수는 없는 거고. 탑픽이라고 할까요? 중국의 어떤 신한류 열풍이 불면서 네. 딱 두 종목만 말씀해 주시죠. 신한류 열풍의 두 종목만 말씀드린다면요. 네. 일단은 CJ CGV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CGV 있고요. 영화관.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좋은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아하. 패션 쪽도 사실은 직접 보지 않으면 구매에 대해서 좀 망설여지는데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을 알게 되면 반복 구매는 아주 가볍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관하고 반복 구매가 돼 있는 표준화된 상품을 팔고 있는 그렇습니다. 또 네네. 품질을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다. 경험한 네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신한류 열풍의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거다. 보게 될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위원과 중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내일 발표될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지난주에 이미 발표된 수출 수입 지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 들고요. 중국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가 강화되면서 새롭게 불고 있는 신한류 열풍에 대해서 돈 되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 이런 의욕이 더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업종과 종목군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화관 사업하는 데죠. CGV, CJ CGV 하고요. 검증되어 있는 품질로 반복 구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중국 신한류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